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애플, 유럽서 AI 아이폰 출시 보류. 애플이 아이폰 등에 탑재할 예정인 인공지능 기능을 유럽에서는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유럽연합 국가에서 애플 인텔리전스를 비롯해 아이폰 미러링, 화면 공유 기능을 탑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등 이탈리아 27개국 소비자들은 애플의 애플 인텔리전스를 당분간 사용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애플의 이 같은 결정은 유럽연합의 기술기업 규제법인 디지털시장법에 애플의 제품과 서비스가 보안을 저하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 올해 이미 14% 감원, 더 줄일 수도. 테슬라가 강도 높은 몸집 줄이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CNBC 등에 따르면 테슬라는 올해 이미 전체 직원 가운데 최소 14%를 감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머스크는 최근 전체 직원들에게 스톡옵션 제공과 관련해 메일을 보냈습니다. 해당 직원의 수가 12만 1000명 수준으로 이는 지난해 말 기준 14만 473명보다 약 19,500명 줄어든 수치입니다. 다만 최근 인력 숫자는 정확한 급여 데이터가 아니라 테슬라의 전체 이메일에 등록된 직원 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CNBC는 덧붙였습니다. 오픈 AI, 데이터 분석 기업 록셋 인수, 구글 겨냥. 오픈 AI가 데이터 검색 분석 전문 기업 록셋을 인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20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거래는 오픈 AI가 인수 대상 회사의 기술과 직원을 모두 통합하는 첫 번째 사례로 인수 금액이나 구체적인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제약사 사렙타, DMD 치료제 사용 확대 승인, 주가 급상승. 제약사 사렙타 테라퓨틱스는 전 거래일 대비 30.14% 폭등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사렙타 테라퓨틱스의 희귀 근육질환 치료제 사용 확대를 승인한 소식이 전해진 영향인데요. FDA는 이 회사의 유전자 치료법인 엘리디비스의 두셴 근위 영양증에 대한 사용 확대를 승인했습니다. FDA는 걸을 수 있는 4세 이상 환자의 치료법에 대한 기존 승인을 걸을 수 없는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승인을 높였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8 오늘의 승부주 시작합니다. 진행의 아나운서 이소연입니다. 뉴욕 증시는 이번 주 상반기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28일 거래를 끝으로 다음 주부터는 하반기 시장이 열리는 건데요. 하반기 전망이 조금 엇갈리는 가운데 시장 참여자들은 28일 공개되는 미국의 5월 PC 물가지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하반기 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핵심 변수라고들 많이 하죠. 이번 주 발표될 마이크로테크놀로지의 분기 실적 역시도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국내 증시는 미국 기술주 약세 양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가운데 증시가 하락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 역시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업종별로는 6월 잠정 수출 호조의 K푸드 그리고 K뷰티 관련주가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글로벌 전력난 우려 및 구리 가격 반등으로 전력 설비 업종 역시도 상승 흐름을 연출했는데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떻게 문을 열지 증시8과 함께 하시면서 이슈 미리 검토해 보시죠. 자, 증시8 오늘의 승부주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정우 PD입니다. 자, 이제 6월 마지막 장이네요. 이번 주 지나면 이제 7월인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힘내십시오. 지금 금요일에 미국장이 조금 엔비디아가 주춤했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 또 반도체주 많이 갖고 계신데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요. 아직까지는 강세장이 지속되지만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이번 주도 힘차게 달려야 되는데 참 이번 주가 또 고비가 있습니다. 2주 전에 우리 또 빅이벤트 잘 견뎠는데 이번 주도 살짝 수요일부터 이제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수요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고 그다음에 27일에 무엇이 있죠? 미 대선 토론회가 처음 열립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날 아마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많이 요동을 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후보 간의 이제 토론이 처음 있는 것이고 두 후보가 이제 극단적인 우리 트럼프 후보가 이제 극단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토론으로 인해서 특히나 주목해야 될 점은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번 주 참 힘들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이제 금요일에 PC 발표도 있죠. PC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약간 주 초반에 살짝 조금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 현금 보유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또 이렇게 제가 너무 걱정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따가 두 분의 전문가에게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는데 이번 주 수요일부터 많은 분들 조금 힘든 고난의 행군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고난의 행군이라는 게 주식이 빠진다라는 게 아니라 이 이슈를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예측과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환율이 조금 요동을 쳤죠. 지금 1,400원대로 진입을 할 건지 말 건지 많이 고민들 되실 것 같은데 좀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환율이 오르게 되면은 원화가 약세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외국인 투자자분들이 환차익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데 보통 이렇게 환율이 요동을 치면은 외인들의 이 투자 포지션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외국인 투자 포지션을 보면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다시 한번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 외국인 보유량이 800조를 돌파했다. 그리고 아직 외국인의 시점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봤을 때의 관점은 아직 바이 코리아다. 이렇게 조금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유창희 대표님한테 먼저 한번 시장에 대한 질문 살짝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환율이 1,400원 근접을 했습니다. 네. 대표님. 근데 외국인의 포지션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바이 코리아지 셀 코리아는 아니란 말이죠. 근데 두드러지는 거는 순매수 3위 종목을 보니까 시가총액 순으로 샀더라고요. 삼성전자, 그쵸. 하이닉스, 현대차.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뭐 외국인들의 그 전체 순매수 규모는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 하이닉스, 뭐 현대차, 뭐 기아, 특히 또 이제 저 PBR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좀 금융주라든지 대형주를 좀 많이 샀기 때문에 이들 기업의 실적은 뭐 여전히 연말까지 더 2분기, 3분기, 4분기 가서 더 좋아지면 좋아질지 나빠질 가능성은 전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환율이 저는 일본 엔화가 지난주 금요일에 그러니까 외환시장에서 그 거의 160엔 언저리까지 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은 추가적인 약세 가능성.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4월 달인가 5월 초에 일본이 89조 원 정도를 우리나라 돈으로 쏟아 부으면서 환율을 좀 방어했지만 그 상당히 뚫렸다라는 것이죠. 좀 달러 인덱스도 강한 부분들 보인다라면 원화도 1,400원 돌파에 대한 어떤 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과거와 다른 점은 만약에 1,300원이다 지금 1,300원에서 계속 올라오면서 그 끝에 대해서 상단에 대해서 뭔가 명확하게 두려움, 그러니까 알 수 없다라면 외국인들은 더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전 1,400원을 일시로 돌파할 수는 있겠지만 뭐 1,420원, 1,450원을 갈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환율적인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들 매도가 나올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다만 지금 증시를 보시면 코스피는 어찌됐든 2,800포인트 한번 돌파했다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전혀 오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는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중소형주는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 만약에 이제 좀 매매를 하신다라면 대형주 중심으로 중소형주는 조금 피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님 이제 말씀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살짝 제가 부가적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면은 이제 6월 마지막 장이고 이제 하반기 시장을 진입을 하는데 네. 지금 어느 정도 오늘 엔비디아가 또 흔들렸기 때문에 반도체주에서 차익 매물이 또 나올 텐데요.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하시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버티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지금 저는 일부 좀 현금 확보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증시가 일단은 지난주 목금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조금 고점에 대한 흐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크게 그 조정 나올 가능성은 전 적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월말 윈도우 드레싱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에 좀 일부 현금을 좀 챙겨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다음 주 7월 초 중반 흐름을 좀 보면서 다시 좀 비싸게 사더라도 확인하고 매매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한 30%, 많게는 한 50% 정도까지는 이번 주 중으로 해서 좀 일부 현금화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세가 안 좋은 기업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가 살아나가는 기업은 제가 봤을 때는 한 30% 정도 현금화하는 게 맞지만 추세가 안 좋은 기업들, 막 저점을 깨고 예를 들어서 뭐 종목을 말하지 않겠지만 건설주 같은 경우는 막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뭐 현금 비중을 좀 최소 50% 이상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좀 해두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 또한 지금 시장 자체가 뭐 이번 주 이벤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반기로 넘어가는 순간에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포트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어느 정도 전반전 시장에서 수익을 내신 분들 있다면 현금 확보를 해두고 일단 시장을 지켜본 뒤에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자, 그리고 김성규 전문가님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어쨌든 월요일 시장이고 그다음에 6월 마지막 첫 거래일이기 때문에 자, 일단 환율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중국 위안화하고 일본 엔화에 뭔가 영향을 봐서 우리나라 환율도 동조화가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 1,400원을 돌파했을 때 의미, 시장에 대한 충격은 어떻다고 보시나요?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이 굉장히 달라진 게 뭐냐면은 전 세계가 이미 3년 동안 해가지고서 엄청나게 많은 통화량을 풀었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 금융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이 크다 보니까 우선은 미국이 현재 계속 이런 강한 그 고금리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미국의 우리나라에 있는 자금들이 그리고 유로 달러들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오히려 그 대형주가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따라서 수출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저는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는 조금 힘들 수가 있었지만은 3분기가 좀 지나고 나서 즉 10월 이후부터는 오히려 더 좋아지는 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오는 걸 보면은 올해 들어와서 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외국인들은 22조 원이 넘는 그 순매수세가 들어와 있고 대부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쪽으로 해서 대형주 그중에 특히 이제 중후장대형이라든가 우리가 주력을 하고 있는 산업들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저 PBR로 보고 있는 금융주에 지금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더 많은 비중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는 앞으로 여기에서는 이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더욱더 크게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점이라고 생각했는 게 깨질 확률 깨지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 즉 앞으로는 증시 쪽으로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요.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가 올 전반전만 보게 되면 많이 못 올랐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집중하는 이유, 시가총액 코스피지만 800조 이상을 보유하게 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저도 우리 방송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를 지금 선점한 이유에 대해서 저도 오늘부터 추적을 관찰을 할 예정이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환율 1,400원의 의미를 너무 두셔가지고 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방송에서 계속 팔로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질문을 월요일이기 때문에 하나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6월을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6월 시장을 보게 되면요. 대형주만 샀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아까 유창현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중소형주는 매력이 없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대형주 중심으로 뭔가 수급이 쏠리고 우리 개인 투자분들도 다 어디 빅테크 기업에다가만 매수를 하다 보니까 이 원인은 AI 때문이겠죠. 하지만은요, 6월 수출입 통계 동향을 보면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이요, 우리가 못 봤던 부분들, 쉽게 말하면 화장품, K뷰티, 그다음에 음식료, 그다음에 전력 변압기 관련된 부분들이 수출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차희 대표님한테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AI 관련된 반도체 쪽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잖아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7월 시장에서는 어떠한 산업 섹터를 조금 눈을 돌려서 중소형주를 건들면 좋을지 좀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사실은 저는 뭐 7월 달, 8월 달에도 지금과 같은 그 섹터, 지금 강했던 섹터가 저는 계속 이어질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뭐 에너지 쪽을 좀 계속해서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7월 FOMC 이후부터 좀 보신다라면 저는 중소형주가 의외로 힘을 낼 수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저는 9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7월 FOMC가 끝나면 그게 결론이 확 거의 이제 어느 정도 그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9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주장을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힘들겠다. 연말로 가겠다라는 인식이 나올지요. 그래서 만약 7월 FOMC 이후에 9월 달에는 금리 인하하겠구나 분위기가 형성되면 중소형주가 힘을 낼 수 있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나스닥하고 S&P는 신고가인데 러셀은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준 게 금리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때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7월 한 중순 이후 FOMC 이후에 분위기가 금리 쪽으로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확 이제 방향이 튼다라면 저는 중소형주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 또 뭐 자동차 부품주들 저는 좀 공격적으로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요. 9월이라고 저도 예상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일단 성장 섹터인 중소형주에 힘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자, 김성규 전문가님 입장에서는 대형주 쏠림 현상, 중소형주 7월에는 어떻게 조금 포트를 구성하면 좋을까? 중소형주의 또 반란은 안 일어날까요? 중소형주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것이 사실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소형주들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는 올랐다가 빠지는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월부터 해가지고 4월까지 대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그 랠리를 펼쳤던 종목들이 지금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요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이다. 단 이제 여기에서 한 번 더 돌릴 자리에 돌아가고 있는 종목들을 특히 다 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시가총액 8천억 원 이상이 되는 종목들에서 2조 원 사이에 있는 종목들은 지금 이제 드디어 돌리고 있는 자리에 와 있거든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들을 그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보시되 특히나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계절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그 테마성 이외에 좀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어느 정도 이렇게 대형주와 AI 반도체에 쏠려서 우리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보는 것보다도 그 종목도 좋지만 그간 지금 착실하게 수익을 실현시키면서 그다음에 회사의 규모도 커지고 있는 중소형주에도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그러면은 저번 주 금요일장에 시장은 좀 안 좋았지만 그래도 오늘의 승부주의 수익률을 좋았다고 합니다. 자,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실게요. 자, HD 현대 그 안 좋은 시장 속에서 그래도 2.53% 좋은 수익률을 거뒀고요. 그다음에 김성규 전문가님은 아쉽게 손실도 아니고요. 상승도 아니지만 보합권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대표님 HD 현대 네. 이제 항상 종목의 HD 현대도 이제 조금 올라가는 느낌인데요. 네. 어차피 또 끌고 가시라고 하시겠죠? 그렇죠. 그렇죠. HD 현대는 추세가 고점 돌파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나오는 위치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최근에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 기관 쌍끌이 물론 기간은 이틀밖에 안 됐지만 그동안 주구장창 매도가 나오다가 이제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계속해서 꾸준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기성 부회장이 300억이 넘는 최근 한 달 반 정도 흐름을 본다면 300억이 넘는 주식을 매수했다는 것 자체만 보더라도 일단은 저는 HD현대 주식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금요일에 시장이 조금 흔들릴 수 있을 거라 말씀드리면서 좀 안정적인 종목 그리고 저피 BR 그리고 뭐 조선 이런 부분들이 다 HD현대가 다 포함되는 기업이죠. 지주사다 보니까요. 그리고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로봇 HD 현대 로보티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아직은 상장이 안 되어 있지만 당장 상장된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두산 로보틱스랑 비교해 본다라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제가 왜 아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냐면 일단 예를 들어 드릴게요. APR 지금 수익률을 좀 띄워주시면요. 자, APR이 지금 무섭습니다. 근데 이제 APR이 뿐만 아니라요. 이제 유창현 대표님이 K뷰티 산업 전반적으로 좋다고 하셨는데 지금 6월 수입 데이터 통계치를 보니까 전년 대비 250% 이상을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K뷰티 가정용 미용기기 쪽에서요. 그리고 이제 그때 유창현 대표님이 AS 하실 때 그 얘기했거든요. 중국 6.18 쇼핑 대전에서 APR을 조금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도 달아주셨는데 APR이요. 6.18 쇼핑 당시에 라이브 커머스 그 시간 동안 30억 원 이상을 판매를 또 했다고 네. 합니다. 자, APR이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40만 원 이상 목표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또한 지금 수익률도 대단한데 더 끌고 가라고 하시겠죠? 저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APR이 기간 조정을 주고 있는 거고 또 요즘에 이제 화장품만 보기 좀 부담스럽다면 미용 의료기기 쪽도 같이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기업을 좀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렸었고 특히 이제 APR의 장점은 개인 디바이스 제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샵을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걸 감안한다라면 남들이 중국 시장에서 철수할 때 APR은 2022년부터 중국 시장에 진출해서 털을 다 잡았고요. 그리고 그 국내 브랜드에서 유일하게 10위권 안에 들어갈 정도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걸 본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그때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장했을 때 한 45만 원 정도를 터치를 하고 그냥 바로 주저앉았는데 그 자리까지는 일단은 가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까지는 가야 된다. 일단 40만 원 후반대까지는 끌고 가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아까 그 멘트 계속한 이유 아시겠죠? 유창현 대표님이 하루치 승부주 수익률도 좋지만 끌고 가면은 더 좋아진다. 자, 이렇게 좀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AS 해야 될 게 이녹스 첨단 소재인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OLED 쪽들이 지금 반등을 하는 추세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는 OLED 소재 관련주인데 지금 OLED가 조금 호재들이 겹치고 있는 상황. 약간 네. 우주의 기운이 모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 뭐 올림픽 때문에 올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중국에서 이제 OLED 향 개발을 네. 자금을 늘리겠다. 그 네. 이유 때문에 올라간 건지 아닐까 싶은데 바닥권역에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AS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반에는 한 일주일 정도는 전혀 움직임이 없다가 그 이후부터 이제 상승을 하면서 최근에 39,000원까지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OLED 쪽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애플 쪽에 공급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 부분하고 OLED 시장이 확대된다는 부분들 같이 말씀드렸었고 또 하나가 이제 수성화 리튬 배터리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요 세 개가 약간씩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고 분위기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나올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지난주 금요일에 시장이 안 좋을 때 오히려 한 4%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했기 때문에 저는 한 36,5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 시청자분들 이녹스 첨단 소재도 좋지만은요. 지금 OLED 산업 전반적으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고 좋은 호재성 모멘텀들이 모이고 있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반도체에 쏠리다 보면은 이런 또 좋아지고 있는 산업 섹터가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또 화학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김성윤 전문가님 일단 보합권에서 끝났지만 반도체는 영원하다. 일단은 AS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디바이스 ENG. 네, 디바이스 ENG 지금 현재 자리 보시게 되면은 아주 그 재미있는 자리에 와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우선 이평선 정배열이 드디어 됐죠. 그리고 만들어져 있고 약간 꺾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나쁘지 않은 자리. 우선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거는 실탄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중진공에서 정책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튀어오를 수 있는 모멘텀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중요한 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소부장 그 중에 특히 이제 그 여기 보면은 검사 장비하고 이제 마스크 클리너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주로 클리너 즉 세척 장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것들 특히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앞으로 나가는 해외의 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주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해가지고서는 수급이 없었죠. 그랬고 또 그동안에 굉장히 좀 잠잠했던 종목인데 이제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덜 올라갔고 그다음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매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번 주에 또 핫했죠. 저번 주에 또 소개시켜드리고 이틀 만에 상한가를 기록했던 코오롱 글로벌. 일단 영일만 고속도로 추진 관련된 이슈로 급등했다가요. 근데 금요일에 하루 변동치가요. 10% 이상 났습니다. 그래서 네. 물리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김성규 전문가님이 제안했던 가격폭보다는 지금 수익이 높아 있는 상태입니다. 자, 코오롱 글로벌 일단 수급적인 부분이 좀 꼬이는 느낌이에요. 네. 그 영일만 테마에 갑자기 끼어들면서 네.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은 이게 1차 그 목표가 16,000원은 돌파를 달성을 했죠. 하고 그다음에 지금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맞추신 분들은 축하를 드리고 그다음에 요거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따라가셨다가 이제 이 손실을 보신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현재 자리 보시게 되면은 위아래로 파동을 만들면서 계속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 이제 떨어져 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파동이 나와가지고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이 파동 올라갈 때를 맞춰가지고서 계속해가지고 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현재 아직까지도 이평선은 정배열이 들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코오롱 글로벌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신재생에너지, 원전, 그다음에 이제 이런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건설 쪽과 그다음 인프라 그리고 전력 설비 관련된 것들 여러 가지가 다 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기억을 하고 접근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 이게 좀 금요일에 제가 이 종목을 좀 특이했거든요. DI가 금요일에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빠지는 가운데서 DI만 지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신고가 패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패키징 검사 장비 쪽에서 일단 반등은 계속 DI뿐만 아니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반도체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질 것 같잖아요. 네. 엔비디아 빨로 인해서. 네. 어느 정도 이제 이 정도 신고가 패턴에서는 좀 수익 실현하는 게 좋지 않을지 한번 의견 듣고 싶습니다. 일단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현재 자리면은 지금 추세 자체는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추세 자체는 좋고 계속 또 올라갈 수 있다. 왜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느냐면은 삼성의 파운드리가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그동안 너무 잘 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반 엔비디아에 대한 그 연대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AMD를 비롯해가지고 인텔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다음에 메타 플랫폼스, 아마존닷컴 이런 데가 지금 계속해서 자체적으로 어떠한 그 AI 자기들에게 맞는 AI의 플랫폼과 거기에 맞는 칩 보드를 생산하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는 향으로 갔을 때 향후 지금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는 그 삼성에 연결이 되어 있는 그리고 이 파운드리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 그러면은 조금 더 지켜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성규 전문가님 종목가 이슈 살펴봤습니다. 우선 DI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장 반도체가 일제 약세를 기록한 가운데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요. 반도체 패키징 점사 장비 기업이고요. 우선은 엔비디아 수혜로 인해서 계속해서 고점 늘려나갈 수 있다는 부분까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이슈를 주목해 보면 좋을지 체크 한번 해봐야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승부 이슈입니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 네타냐후 이슈의 해운주 들썩들썩이고요. 김선규 전문가님은 계절주가 된 전력설비 전선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홍해 사태 장기화로 인해서 해운 운임이 뛰고 또 해운주들이 일제 연이어 강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해운업계 성수기가 일찍 찾아왔다라고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향후 반사 수혜 기대감이 재차 부각될 것으로 연출이 되고 있고요. 미중 무역 갈등 이슈 역시도 함께 수혜를 더 크게 띌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에 네타냐후 이슈에 해운주가 조금 더 들썩인다라고 하니까 자 여기에 대한 해당 이슈 자세하게 풀어주시죠. 네, 계속해서 지금 그 뭐라 그럴까요? 해운 가격은 계속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해상 운임 상승세가 10주째 지금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요. 상하이 컨테이너 10주 상승 그리고 K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것도 한 9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자료를 보내드린 게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그 K 컨테이너 지수가 3,000포인트가 돌파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상승하다 보니까
사실은 해운주들이 많이 오르진 못했지만 계속해서 해운주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해운주가 해운 운임이 상승하는 이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홍해 사태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네타냐후가 이번에 또 이제 레바논인가요? 하고도 지금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좀 높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이 부분이 계속해서 미국이 이걸 좀 규제를 좀 해야 되는데 미국이 좀 너무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건들 수 있는 중동 주변 국가 다 건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그러면은 홍해 이쪽으로 갈 수 있는 해상 길이 쉽게 안 풀린다라는 거. 그러면 결국 희망봉으로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희망봉을 돌아간다라면 최소 뭐 6,000km에서 뭐 9,000km는 돌아가는 거다 보니까 그만큼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간도 길어지는 것이고 또 이 루틴을 맞추기 위해서 배를 더 많이 띄워야 되는데 배가 쉽게 그렇게 막 늘어나지 않는다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돌고 돌면서 운임 가격을 상승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의 무역 제재입니다. 중국에다가 이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뭐 9월부터 또 어떤 제품은 뭐 지금 7월부터 뭐 관세가 뭐 100% 뭐 200% 이렇게 늘리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이라든지 화학 제품이라든지 등등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관세가 늘어나기 전에 빨리 수입을 받겠다라는 거죠. 빨리 물건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다 보니까 물동량이 또 급격하게 늘어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또 중국도 꼭 관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자국에서 소비를 못하는 부분들을 해외로 팔기 위해서 상당히 저가에 공급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물동량을 좀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항만이 상당히 혼잡하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공급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항만이 완전 마비 거의 뭐 풀로 가동을 해도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다 보니까 마비 증세를 보였는데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모든 항만이 지금 풀로 가동을 하더라도 이 물동량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용선의 가동률도 100%에 육박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러우 전쟁이 좀 장기화되고 있죠. 뭐 당장 내일 당장 끝날 것 같은 전쟁이 벌써 이제 3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엔 네타냐후만 바라보고 있는데 러우 전쟁도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에너지 가격이 떨어질만 하면 오르고 떨어질만 하면 오르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조금은 그 해운업에 대해서는 좀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에 대해서 전면적인 위기감이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들 주말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부 난민촌도 폭격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복합적으로 좀 해운주들에 대해서 좀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될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소식이죠. 어떤 나라는 전쟁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또 해운주들이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또 관련된 기업을 또 바라봐야 되는 것은 좀 씁쓸하긴 합니다만은 어찌되었든 또 투자를 해야 된다라면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은 해운주가 다 강한 건 아니에요. H&M 같은 경우가 그래도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점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2만 원 돌파가 이루어진다라면 상당히 의미 있는 상승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대한해운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도 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면서 접근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해운 운임 지표, 일단 지표로서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홍해 사태 장기화 그리고 중국의 무역 제재, 러우 전쟁 역시 장기화를 겪으면서 정말 아이러니하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그 내에서도 좀 선별적인 종목 움직임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다만 해운주 다시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주가 된 전력 설비와 전선 관련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최근 한 달 새 전선주 주가 오름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 시세 영향을 받는 것으로도 보여지고요.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이어질 인공지능 랠리와 함께 기업 간 거래 분야의 투자 사이클이 전선주 발판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여당의 전력망 특별법, 즉 노후화된 전력망 시설을 대대적으로 투자하자라는 이슈가 더해지면서 힘을 더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주목이 계속해서 앞다투어서 이뤄지고 있는데요. 폭염도 지속되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더 큰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바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보면은 폭염이 지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잠시 이제 이 주말에는 비가 왔죠. 그렇지만은 계속해가지고 폭염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가면서 역대급의 폭염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전력 소비와 전력의 수요는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현재 8월 2주차가 되면은 아무래도 최대로 했을 때 대략 한 93기가 근처까지 혹은 그 이상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작년에 봤을 때 93.6기가와트가 최고였는데 올해는 그보단 조금 못하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지금 굉장히 큰 전력 수요가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의외로 남부지방에 구름이 유입이 많이 된다. 즉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인데 구름이 끼면은 태양광 발전의 효율이 80% 이상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을 그동안 많이 깔아놨던 지역에서는 효율이 확 떨어지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그러면 기존에 있던 화력, 천연가스 그리고 원자력 발전 원전 같은 경우 전체에 그거를 다 받쳐줘야 되는 상황이 오죠. 그러면은 전력 수요가 그럴 경우는 97.2기가와트까지는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93이나 92기가 왜 차이가 나냐 하면은 대략 한 5에서 6기가와트 정도의 양을 지금까지는 태양광하고 풍력이 계속 커버해 줬던 거죠. 그런데 이게 하는 것이 한도가 있는 것이 결국은 그리드망, 즉 전력 설비하고 그다음에 전선의 전력망이 그만큼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대적으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도 특히 스마트 그리드를 비롯해 가지고서는 각종 그리드 포메이션이라고 해가지고서는 그리드 포밍이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이제 커질 수 있는 요소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앞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전체적인 전력 생산량은 104.2기가와트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여유가 있지 않느냐 하겠지만 사실 5% 미만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블랙아웃 전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앞으로는 이제 그나마 지금까지 늘려놨던 태양광 발전이 조금 더 받쳐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돼 가지고서는 굉장히 재밌는 것이 기존에는 계절주라고 하면은 보통 일반적인 가전이라든가 아니면은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만 관여해서 움직이고 그다음에 뭐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부품주들 아니면은 여기에 에어컨 냉매 같은 것들이 움직였다 그러면 이제는 여기에 맞춰 가지고 앞으로 대략 한 2, 3년 정도는 이 전력 설비하고 전선주가 같이 움직이게 될 그런 상황에 와 있다. 즉 의도치 않게 이 전력 설비와 전선은 계절주로 다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8월에 접어들면 더 계절적 성수기를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대대적인 스마트 그리드 투자와 기존 같은 경우에는 계절주라고 하면 가전과 음식료 업종에서도 빙과류 그리고 에어컨 부품주가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다면 앞으로는 전력 설비 그리고 전선이 같이 움직일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 오늘 더 주목해 보면 좋을지 잠시 후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승부주 준비하러 함께 가시죠. 네, 이어서 오늘의 승부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떤 종목 골라주셨을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승부주 유창희 대표님은 KCTC, 김선규 전문가님은 LS 꼽아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KCTC고요.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오늘 이제 저는 해운주를 말씀드리면서 해운주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그 안에서 물류를 관리하는 기업을 좀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CTC를 가지고 나왔고요. KCTC는 1973년도에 설립된 종합물류 서비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을 통해서 수출입, 항만, 하역이라든지 컨테이너 내륙 운송, 뭐 국제 복합 운송 등 일괄 수송 체계를 확보해 놓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업은 이제 벌크 하역이라든지 중량물 운송을 통해서 육상 운송, 항만 하역, 뭐 해상 운송을 연계해서 운송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산자와 판매자의 물류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TPL 사업도 좀 사업 서비스도 제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목할 것은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국내 최초 수직 자동화를 도입을 해서 5만 톤급 4선석 규모로 연간 260만 TU급 이상의 컨테이너 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컨테이너 배로 치면은 한 180대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이나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에 진출을 해가지고 동남아시아라든지 중국 지역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데, 왜 이제 이 그 컨테이너 업체 그 H&M이라든지 뭐 페노션이라 이런 기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물류를 처리할 수 있는 기업을 말씀드렸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배가 필요한 건 맞죠. 배로 옮기는 게 우선순위이지만 중요한 거는 컨테이너를 배에 빨리 싣고 또 배에 빨리 내려야지 이 물류 적체 현상이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해소가 안 된다라면 아무래도 선사 입장에서는 더 많은 비용을 들이더라도 빨리빨리 이걸 처리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운 운임이 높아지는 이유는 단순하게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옮기는 거에 어떤 비용이 늘어나는 것, 그 비용 자체에는 이미 이 안에서의 항만에서의 물류를 처리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컨테이너당 처리할 비용 자체가 수수료가 더 높아질 부분들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지금 배라는 게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출발을 하면 중국 물건을 다 싣고 가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우리나라 들렸다가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싣고 미국으로 가든가 뭐 다른 나라 가든가 하는데, 중국에서 워낙에 물건을 많이 싣고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실을 수 있는 물량이 적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업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KCTC 같은 경우는 베트남,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쪽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 배가 물량이 좀 있다 없다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통솔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선사 입장에서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동방이라는 기업이 좀 비슷한 사업을 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지난 1월 달 러시아 이스라엘 이슈가 발생했을 때 주가를 돌파시키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KCTC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자리가 돌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최근에 6월 한 달 동안 본다라면 사실은 4,600원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슈만 나온다라면 고점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에 한번 급등했다가 윗꼬리가 길게 나왔지만 이게 고점 신호가 아니라 한번 물량을 테스트한 흐름들이라면 고점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일단은 6월 달에 형성됐을 저점 4,35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분할 매수 가능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6,000원 정도, 단기 목표가 6,000원 열어놓고 있는데, 아까 동방이 그 지난 1월 달 이스라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 자리가 돌파가 되면서 신고가를 보여줬기 때문에 KCTC 역시 마찬가지로 1월 달에 한 5,000원 그리고 5,300원 정도가 저항대였는데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라면 충분히 저는 한 6,0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이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KCTC 살펴봤습니다. 우선은 단기적으로 목표가 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35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 좀 적극적으로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선 홍해 물류 대란에 우회가 되면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물류센터 추가 준공을 통한 인프라 확보 그리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현지 해외 법인 설립을 하면서 컨테이너 부지 매입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매력적으로 보여지는데요. 체계적인 통제와 통솔이 가능하다는 점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이죠. 김선규 전문가님의 LS 전략 함께 짜보겠습니다. 네, LS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그 그룹주로 보시면 됩니다. LG 계열이었는데 지금 이제 분리되어서 나왔죠.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 LS 전선부터 해가지고서 가온전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회사들, 특히 전력설비라든가 전선, 2차 전지, 그 다음에 또 천연가스까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지주사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LS 일렉트릭이나 에코에너지, 그 다음에 LS 전선, 가온전선 같은 이런 여러 전선, 그 다음에 전력설비 관련된 회사들을 상당히 가지고 있고, 특히나 그 며칠 전, 즉 지난주에 나온 걸로는 그 해상풍력 발전을 지금 덴마크에서 하고 있는데 세계 최초로 하고 있는 이 인공섬에다가 대략 2,800억 원어치의 해 파워 케이블, 즉 그 고전압의 직류 HVDC 파워 케이블을 드디어 공급을 하기로 했다라는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라든가 여러 가지 그 모멘텀들이 지금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LS 요 지주사 종목을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 특히나 최근 들어 가지고 전력 설비와 그 다음에 이 그 전선 관련해서는 동전광이라 그러죠. 그 구리가 함유가 되어 있는 그 파우더가 있습니다. 파우더형으로 되어 있는 이 광석이 있는데 이것들을 엄청나게 대규모 거래를 두 건을 이미 완전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선하고 전력 설비 쪽으로 더욱더 강화를 하려는 모멘텀이 보이고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두 달 정도를 상승하다가 그 다음에 현재 조정을 받는 자리죠. 13만 8,900원 자리에서 지금 현재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있는 부분에 대략 한 2개월 전에 있던 자리에 그 지지 자리,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자리에서 이제 지지를 지금 받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금요일에는 상승하면서 마감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단기적인 반등 그리고 어느 정도는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고요. 여기서 일단은 조금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15만 7천 원 라인을 일단은 먼저 단기적인 목표가로 우선 잡아드리고, 만약에 여기서 더 올라갔다 그럴 땐 조금 더 올려가지고서 잡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16만 8천 원까지는 2차 목표가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단 여기서 빠졌다 그러면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자리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기에 60일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서 이평선 지지를 바꿔서 올라간 자리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강하게 올라가면은 충분히 16만 8천 원 이상 올라갈 수 있지만, 만약 여기가 무너졌다 그러면은 어렵죠. 그래서 13만 8천 원 자리를 손절가 라인으로 지정을 해드리고요. 만약 여기에서 무너졌다 그러면 60일 라인이 무너지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하게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저압부터 초고압까지 다양한 기업의 전선을 비롯해 변압기, 차단기 등의 중전기기 그리고 전력 시스템을 구상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오늘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5만 7천 원, 손절가 같은 경우에 14만 8천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만 목표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을 좀 잡아주셨고 추가적인 모멘텀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주셨고요. 다만 손절가 이탈할 시에는 이 부분에서 더 빠질 수 있다라는 점도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종목 LS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종목 하루 동안 얼마나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장, 내일장 2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네타냐후 이슈의 해운주가 들썩들썩인다. 우선 해운주 관련해서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계절주가 된 전력설비, 전선주, LS 비롯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KCTC 그리고 LS 두 가지 종목 꼽아봤으니까요.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을 드릴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 가치 판단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증시 9가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